Not a yes sir, not a follower. Fit the box, fit the mold, have a seat in the foyer. Take a number. I was lightning before the thunder. Th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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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l the thunder. Lightning and the thunder. Thunder, feel the thunder. Lightning and the thunder. 우리 주변 이웃들의 삶과 지혜를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토크멘터리 유후 궁금한 당신은 누구신가요? 오늘 만나볼 분은요. 우리 문학계의 무서운 언니, 스릴러의 여왕입니다. 종의 기원, 7년의 밤, 완전한 행복. 내는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해외 22개 나라에 번역 출간되는 등 우리나라 독자들뿐 아니라 해외 독자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분입니다. 우리 지역의 아주 보물 같은 인재죠. 3년 만에 신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정유정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정한 언니 정유정입니다. 네. 저는 무서운 언니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다정한 네. 언니이자 무서운 언니 정유정 작가님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지금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금이 한참 바쁠 때. 소설을 쓰기 시작하면 2년에서 3년 정도 제 방에 이제 갇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책 나오고 한 3개월 정도 돌아다니면서 행사도 하고 뭐 강연도 하고 그러면서 독자를 만나면 이제 저 혼자가 됐을 때 별 생각이 감정이 요동을 치잖아요. 소설이 안 되는 날은 나 재능이 여기까지인가 막 이러면 굉장히 마음이 안 좋거든요. 이제 그럴 때 독자 만났던 일들 또 스킨십한 독자들하고 스킨십하고 눈 맞추고 뭐 편지 저한테 준 것도 읽어보고 그게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출간하고 한 3개월 독자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시간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이렇게 신간이 나왔습니다. 영원한 네. 천국. 네. 저도 사실 팬으로서 너무너무 기다렸던 신간인데 네. 다른 독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기다리셨나 봐요. 뭐 예약 판매 1위에 네. 출간하자마자 베스트셀러에도 등극을 하셨어요. 네네. 인기도 예상을 당연히 하셨겠죠? 그런 생각이 잘 안 해요. 그리고 낼 때 되게 불안한 마음도 있어요. 어떤 시대가 요구하는 이야기 또는 독자들이 원하는 이야기, 뭐 세상이 원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제가 쓰지 않거든요. 제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이제 쓰되 어떻게 해서든지 독자들이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이상한 화장실 유머도 좀 넣고 이제 그러면서 하지만 이게 내가 원해서 쓴 이야기이기 때문에 독자들이 과연 좋아해 줄까 하는 그런 부담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전에 썼던 것들과 굉장히 다른 장르의 SF 소설을 들고 오셨어요. 이번 신간 또 직접 소개를 해주시면 어떤 내용인가요? 호모 데우스라는 유발 하라리의 책을 읽다가 이제 소설적 질문이 하나 생겨났어요. 소설적 질문이라는 게 예스나 노로 대답이 되는 게 아니고 적어도 몇백 페이지의 답변서가 준비되는 게 그게 소설적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평등하고 뭐든 이룰 수 있고 아무도 죽지 않는 그런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된다면 인간은 과연 평화로워질까라는 소설적 질문에 대한 520페이지짜리 답변서입니다. 영원한 천국은. 여기 이제 다양한 공간이 나와요. 사실 네. 작가님이 글을 쓰실 때 공간을 먼저 세우고 그 안에 네. 주인공을 이제 배치한다라고 들었는데 네. 롤라라는 공간이 나오죠. 네, 작가님이 네. 이야기하신 영원한 천국이라고 대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누구도 죽지 않고 평등하고 그렇죠. 뭐든 할 수 있는 곳. 롤라는 어떤 공간인가요? 롤라가 사실은 콩고예요. 그게 낙원이라는 뜻인데 인간의 의식, 무의식, 그 다음에 이렇게 신경회로 호르몬 작용, 근육 작용 이런 것까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과거 기억들
자기가 기억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까지 다 한꺼번에 업로드된 세상, 어떤 클라우드에. 그게 이제 슈퍼컴퓨터 아닌 거예요. 작가님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저는 책 읽으면서 이해한 게 예. 지금 저희는 현실 세계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롤라 안에서는 뭔가 우리가 게임할 때처럼 가상 공간 안에서 아바타처럼 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랑 또 다른 개념이에요. 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개인이 하나의 우주를 이루면서 개개인이 하나의 우주죠. 하나의 우주가 전부 섬처럼 떨어져 있으니까 얘네들이 만나려면 서로의 의식 속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사실 롤라 안에서는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편안한 장소에 네. 정말 죽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계속 있을 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런 생각만 해보면 영원한 천국인 것 같은데. 근데 인간이 그렇대요. 인간이 그 결핍이 있으면 굉장히 그걸 갖고 싶어서 욕망을 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결핍이 없는 상태를 있는 상태보다 더 못 견디는 존재래요. 결핍이 없고 모든 게 다 충족이 되면 굉장히 지루해한대요. 따분해하고. 그래서 인간은 어느 정도 결핍이 있을 때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고 산다 그래요. 모든 게 다 충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도파민을 이렇게 분비시키기 위한 그런 불건전한 것도 찾을 수 있게 되고 찾게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 그래요. 그럼 작가님 어떻게 보면 앞서서 이제 시대가 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쓰기 위해 소설을 쓴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모두가 평등하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할까?라는 이 주제를 지금 던지고 싶으셨던 이유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젊은이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저는 SNS를 하지 않는데 어떤 게 느껴지냐면 자기 삶을 욕망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삶을 욕망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누군가 좋은 집, 뭐 예쁜 가구 이런 거 들여놓으면은 대체 그걸 어디서 산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걸 흉내내기 위해서 자기도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면 실제 자기 욕망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남의 것을 남의 삶에 집중하고 남의 욕망에 집중하다 보니까 진짜 자기 삶이 무엇이고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젊은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자기 삶에 집중하라는 거, 자기 욕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 그래야 내 삶을 열렬하게 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사실 또 소설 속으로 들어와 보면 또 다른 중요한 공간이 사매원이잖아요. 네네. 노숙자 재활 네네. 시설. 여기에서는 그 롤라, 그 티켓을 얻기 위해서 말 그대로 혈투가 벌어지잖아요. 네. 근데 일단 그 사매원이라는 공간이 유빙지대에 있는 곳이란 게 굉장히 네네. 신기했어요. 우리나라엔 사실 보기 힘든 곳이잖아요. 네, 어떻게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해내셨어요? 저는 이제 공간을 세울 때 그 주인공의 내면을 은유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야 하고, 두 번째는 이야기가 이야기되는 곳,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는 그 현장이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일본의 홋카이도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쇠빙선, 그러니까 얼음을 갈고 나아가는 이제 배를 타고 유빙지대로 나아갔었어요. 가서 이제 저도 유빙을 처음 봤죠. 그날 이제 이렇게 모처럼 눈 폭풍이 몰아치지 않고 굉장히 추운 날이긴 했어요. 한 20도 이 정도 됐으니까. 저 수평선부터 유빙 그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이 막 밀려들면서 자기들끼리 몸을 부딪히면서 쿵쿵 소리가 울리고 물보라가 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걸 내려다보면서 내가 저기 빠지면 어떻게 되지?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더라고요. 역시 무서운 언니.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 소설에서 누구 한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죽을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제가. 네, 작가님 뭔가 그 낭만적인 밤하늘에 유빙이 밀려오고 오로라가 보이는 그 상황에서 낭만 있다, 멋지다 이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어떻게 죽이면 좋을까를 생각하셨다는 게. 그 소설에서 죽을 사람이 한 사람 있잖아요, 죽는 그렇죠. 사람이. 걔를 어떻게 죽일까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유빙들이 밀려오는 그 장면을 보니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나 로또 하나 맞았다 그러면서 돌아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가서 보고 글을 쓰셔서 저도 이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유빙지대는 가본 적이 없는데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쿵 소리가 들리는 거야. 쿵쿵한 소리가. 사실 저는 다 읽고 나서 그래서 좀 악몽에 네. 방금 말씀하신 불안한 소리죠. 네, 그 장면 때문에 악몽을 꿨던 기억이 나는데 확실하게 이렇게 취재를 해 오시니까 더 생동감이 잘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 아바시리에 사메오는 그게 이제 무대예요. 아바시리 형무소가 있어요. 그 형무소가 어떤 기념관처럼, 형무소에 지금은 사람이 없는데 기념관처럼 있어요. 굉장히 커요. 바다가 내려다 보이고 뒤는 산이고. 그래서 거기를 가서 그걸 보고 그 구조를 고스란히 가져와서 사메온으로 썼죠. 정말 작가님의 소설들을 보면 뭐 이번 소설뿐만이 아니라 그 공간에 대한 묘사, 표현이 진짜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저도 항상 했었는데 이번 영원한 천국에서 또 하나의 공간이 나오죠. 네, 사막. 바하리아 사막이죠. 거긴 또 여주인공 해상이와 또 굉장히 인연이 깊은 곳이잖아요. 그곳은 또 어떻게 설정하신 거예요? 네, 그 바하리아 사막 안에가 사막이 3개가 있어요. 사막이 3개, 하나는 검은 사막, 그래서 화산재가 이렇게 덮여있는 그런 사막, 그 다음에 크리스탈 사막이라 그래가지고 크리스탈들이 이렇게 그 석영 있잖아요. 석영 가루들이 막 쫙 흩어져 있는 그런 아주 반짝반짝한 사막. 너무 예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3번째 사막이 하얀 사막이라 그래가지고 석회암이 바닥에가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다 굳어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사라지고 사막이 된 곳이죠.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밤이 되니까 막 안개가 하얗게 끼는데 온통 사방이 하얀데 안개가 끼니까 앞이 안 보이잖아요. 어디선가 짜박짜박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발소리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직접 오레시를 비추면 여우가 놀라서 도망갈까봐 옆에서부터 이렇게 비춰가지고 딱 이렇게 비추니까 그 안개의 벽이 싹 열리면서 뒤에서 여우 눈이, 까만 눈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완전히 얼음땡이 된 거예요. 제가 머릿속이 텅 비면서.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셔서 저도 이집트 지금 다녀온 것 같은 기분이 네, 들었습니다. 꼭 가세요. 그리고 또 이번 책에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와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캐릭터는 뭐 많은 분들이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공다리. 네, 공다리. 이런 캐릭터들을 어떻게 다 구상을 하셨는지,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만날 수 있는 인간 군상이나 동물 군상은 또 아니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연구를 하세요? 그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예요. 그런 캐릭터들이. 정말요? 좀 개팍하고. 예. 특히나 공다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고양이 넷 중에서 셋째 고양이의 이제 이름인데요. 비슷한 공통점이 있어요. 앵무새 공다리하고. 고양이들 중에 아주 그 전라도 말로 부잡하다 그러잖아요. 부잡스러운 고양이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예, 커튼 다 긁어놓고 뭐 소파 다 파놓고 우리 셋째 공다리가 그러거든요. 근데 이 홍금강 앵무새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얘가 일부 일처제를 고수하는 새래요. 근데 덩치가 거의 독수리만 하거든요. 근데 얘가 일부 일처제를 고수하는 새이기 때문에 주인도 한 주인만 섬긴대요. 그래서 주인이 중간에 바뀐다든가 주인이 자기를 버린다든가 이러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막 자기 몸에 털을 뽑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앵무새 그 공다리하고 굉장히 성격이 닮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 맘대로 하는. 작가님 집에 있는 공다리 고양이도. 그래서 이름을 이제 공다리라고 붙였고요. 그래서 공을 좀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조연에게. 아니, 작품 이야기가 너무너무 재밌어서 더 하고 싶은데 네. 아직 이 책을 안 읽으신 독자분들을 위해서 책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꼭 영원한 천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네. 고맙습니다. 영원한 천국도 어쨌건 출간하자마자 베스트셀러에 올랐어요. 네. 독자들이 이렇게까지 정유정 작가님의 작품 사랑하는 이유 아무래도 뭘까요? 독자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작가의 어떤 진면목 내지는 이런 거를 보려 하는 그런 속성이 있거든요. 근데 작가는 그 속성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설을 쓸 때 그 자기를 드러내는 걸 굉장히 싫어해서, 그러니까 싫어해서 말하자면 자기가 뭐 상스러운 인간이라고 그렇게 이제 파악이 될까봐 혹은 내가 무식하다고 여겨질까봐 이제 그런 것들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인물에 충실하지 않은 인물들이 나오는 수가 많아요. 독자는 사실 악당을 사랑하는 그런 일은 있어도 위선자를 사랑하지는 않거든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소설을 좋아해 주시고 소설 속 인물들을 사랑해 주는 이유가 각자의 캐릭터가 각자의 입장에서 가장 진실한 행동과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독자들이 좋아해 주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이제 정유정 작가님 책의 매력이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다양한 네. 이야기들을 가지고 온다. 예를 들어서 네. 사이코패스, 네. 나르시시스트, 네. 뭐 이번에는 SF, 가상공간까지 사실 매번 새로운 분야,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도전하기가 네.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매번 이렇게 도전을 하세요? 그게 저의 미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소설을 쓸 때마다 그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저의 미션을 하나씩 이렇게 설정을 해왔고, 뭐 이파를 쓸 때에는 7년의 밤에서 쓰지 않았던, 그러니까 아주 그 3인칭 다중구조. 그러니까 플롯 6개를 가지고 하나의 어떤 메인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이걸 한번 해보겠다 해서 이제 이파를 그렇게 썼고, 종의 기원 같은 경우는 내가 한번 1인칭 악당이 되어서 악당의 내면을 거의 뭐 이렇게 옷을 뒤집듯이 뒤집어서 보여주겠다. 이런 미션들을 제가 하나씩 이렇게 스스로 부여를 하고 그거를 클리어하고 그러려고 애를 쓰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작가가 자기가 잘하는 것만 쓰고 이 앞전에 내가 써서 성공했던 것을 계속해서 풀어먹으면 그거는 매너리즘으로 가는 적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스릴러 작가라는 말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네, 왜요? 저는 소설에 필요한 장르적 문법을 가져와서 그걸 차용해서 소설을 내 이야기를 쓰는 것이지, 내가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다면 거기에 가장 적합한 방식의 그 장르를 가져와서 쓰는 것이지, 딱 나는 이것만 쓸 거야, 그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저를 이야기꾼이라고 불러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야기꾼 정유정의 탄생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사실 저는 워낙 이렇게 글도 잘 쓰시고 계속 장편을 쭉 쓰셨잖아요. 그래서 원래부터 글을 오래 써오신 분인 줄 알았는데 등단을 그 시대에는 굉장히 늦게 하신 편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41살에 했으니까 늦게 했어요. 원래 직장 생활을 14년 정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직장 다니셨어요? 네, 저는 이제 간호대학 졸업해가지고요. 간호사 5년 하고요.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9년 근무했어요. 집을 사면 나는 작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작가가 되는 연습을 하겠다. 남편에게 결혼 전에 그렇게 말을 해놨거든요. 반드시 결혼 전에 해야 돼요. 결혼 후에 하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네. 결혼 전에 약속을 받아놓고 그리고 이제 집을 사고 나서 이제 바로 그만뒀죠. 그 해에. 근데 그 오랜 시간 동안 물론 작가님도 힘드셨겠지만 가족들도 많이 조마조마했을 것 같아요. 남편분도 이제 약속한 게 있으니까 결혼 전에 그래 작가를 해봐라라고는 하겠지만 자꾸 이제 떨어지고 하니까 옆에서 좀 많이 속상해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제 남편이 뒷바라지를 잘해줬어요. 약간 고시생 뒷바라지 하거든요. 아침에 출근할 때 제가 심부름 목록이 있어요. 저녁에 어디 뭐 사오고 아침에 우편으로 어디 뭐 붙이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메모지에 써줘요. 이렇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가죠. 출근을 하죠. 그리고 애 학교에서 선생님이 부른다. 그럼 남편이 가죠. 저는 집에만 있고. 남편이 그 뒷바라지를 6년 동안 해줬어요. 남편이 아니었다면 사실 등단이 어려웠겠죠. 아니 근데 지금도 굉장히 든든한 동반자라고 들었어요. 작품 네. 속에서 뭔가 액션씬이 있거나 할 때 남편분이랑 연습을 좀 해보신다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미리 맞아요. 아니, 왜냐면 이번에 그 여기 영원한 천국에 예. 혈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좀 치열한 그 싸움씬이 나오는 거 혹시 그런 것도 남편하고 많이 해보는데 머릿속에 그런 게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액션씬을 쓰는 게 제가 고등학교 때 무협지에 한동안 빠져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 가면은 무협지를 가방에다 빵빵하게 넣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무협지만 읽는. 그때 익힌 어떤 무협지 감각? 근데 그 무협지에서 본 그런 동작을 남편분한테 그러면 해보시는 거잖아요. 글로 또 말이 써야 되니까. 되는지 해봐야 되니까. 좀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힘들어 하지는 않고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진짜 숨은 공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물론 또 뒷바라지 내조를 잘 해줘. 보상도 해주시겠죠, 작가님이? 보상이라기보다는 우리는 부부가 이 역할이 확실해요. 저는 되게 경제관념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문학상 받을 때도 이제 그 상금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세계문학상을 받았을 때가 이제 1억이었거든요, 상금이. 당선됐다는 말을 들으니까 우리 남편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말이 축하해? 우리 아파트 대출금 갚을 수 있겠다. 그 말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축하한다가 아니고.
우리 아파트 대출금 갚을 수 있겠다. 그 말이 제일 먼저 나왔고요. 네. 저는 그래서 돈에는 신경 안 쓰고 남편이 이제 알아서 관리를 하고, 저는 이제 제 할 일만 하고. 얼마나 좋아요. 저는 사실 우리 지역 출신 작가님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좀, 감사하다라고 하면 조금 너무 오버스러운 표현일 것 같긴 한데 너무너무 좀 감사했던 게 영원한 천국에도 보면 순천만 정원이 네.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여수. 네, 여수. 네. 그리고 그 세력마을이었나요? 7년의 밤에서도 배경이 주화모죠. 잖아요. 아무래도 작가님이 우리 지역에서 오래 사셨고 또 지역에 대한 애정도 있으시니까 작가님 쓰신 작품마다 우리 지역을 좀 넣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건가라는 걸 꼭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제가 시골 출신이라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 출신의, 도시에서 태어나고 도시에서 자란 작가들이 묘사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잘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참 이게 뭐 우리 지역의 뭐 이런 정서인지 모르겠지만 작가님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노벨 문학상 받으신 한강 작가도 그렇고 참 저력 있는 그런 작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 이쪽이 판소리라든가 이런 문화예술의 또 고장이기도 하고, 일단은 예전에는 풍요로운 고장이었잖아요. 문화예술은 그런 데서 피어나는 법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지금 뭐 아마 작가님 또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 느끼실 거지만 원래는 단발머리가 또 트레이드마크셨는데 머리를 기셨어요. 지금 너무 아름다우신데. 맞습니다. 긴 머리에 또 특별한 또 이유가 있으시다고요. 제가 2012년도에 그러니까 7년의 밤을 내고 이제 제가 작가로서 이제 막 이제 이름을 세상에 내놓기 시작했을 때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5년 정도 치료를 했죠. 그러니까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를 한 38번 정도 받았어요. 그리고 2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주사 맞아야 했고 5년간 약을 먹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 재발할지 모른다는 그런 항상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재발이 또 잦은 암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 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머리가 이렇게 길어가지고 있으면 이 머리카락을 잃어버리면 되게 슬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남자처럼 머리를 짧게 그렇게 항상 하고 대기 상태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22년도 겨울 그쯤에 제가 이제 졸업장을 받은 거예요. 말하자면 교수님이 더 이상 이제 나 찾아오지 말고 동네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이제 검진 받고 일반 사람처럼 살아도 된다.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게 울컥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10년 만에 졸업했으니까 이걸 기념해서 뭔가를 해야겠는데 뭘 할까 하다가 머리를 길러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머리를 기르기 시작한 게 꽤 많이 길렀죠. 그 당시 그 10년이란 시간 동안 또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또 네. 하셨어요. 근데 네. 이걸 뭐 외부에 알리진 또 않으셨고. 네, 그걸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암 이야기하고 뭐 연예인들도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장사한다 그러잖아요. 저 네, 동정심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먹는다. 그런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았고요. 특히나 이제 제가 치료를 하고 있는 와중에 히말라야를 갔었어요. 히말라야 종주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18박 19일 정도 산을 이렇게 돌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5,460m까지 제가 이제 올라갔었어요. 그게 왜 갔냐면은 방사선 치료의 후유증인지 머릿속에 안개 속 같아가지고 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쓸 수 없는 상태를 어떻게든지 깨보고자 히말라야를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글을 쓸 수 없는 그 슬럼프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글을 써야겠다는 그 생각으로 쓴 게 히말라야 환상방황이라는 에세이예요. 근데 거기다 내가 암치료 중에 이러이러하다라는 말을 쓰려니까 되게 뭐라 그럴까? 아무튼 좀 그걸로 책 장사하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숨긴 거죠. 작가님이랑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작가님의 인생 자체가 한편의 소설이고 저는 사실 이제 이 책에 나온 주인공 임경주의 삶이 약간 작가님의 삶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 이겨내고 나면 또 다음
고난이 오고 또 그 이겨내고 나면 더 큰 고난이 오고 근데 계속 이겨나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 모습이 참 많이 닮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자신이 많이 투영돼 있죠. 그리고 또 뭐 제 자신만 투영된 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임경주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친구들에게 또 힘이 돼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서 이 고난이 닥쳐왔을 때 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내가 그걸 이룰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어떤 욕망, 그러니까 견디고 맞서고 이겨내려는 이 욕망을 저는 야성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그걸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도 꽤 컸어요. 우리 지역에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청년들 그리고 뭐 예전의 작가님처럼 20년 전 작가님처럼 너무 내가 다른 꿈이 있는데 이미 나이가 좀 들어버려서 내가 다시 도전해도 될까? 망설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분들이 또 작가님 보면서 희망도 많이 얻고 하실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을 쓰고 싶은 사람, 특히나 소설을 쓰고 싶은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 소설을 마치지 못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기 글을 혐오해서 그래요. 저도 그 초고를 쓰면 제 글을 보면 혐오스러워요. 너무 쓰레기 같아요. 글이 이게 무슨 초고를 썼을 때 그 글이 마음에 든다는 작가는 문제가 있어요. 초고 자체가 초등학생이 써놓은 무슨 일기 같은, 대체적으로 저는 그렇다고 봐요. 작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의 작가가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걸 보면 실망해가지고 나는 글을 못 쓰는구나. 내 글이 혐오스러운 나머지 소설을 쓰다가 닫아버려요. 글을 쓰다가. 그러면 영원히 끝내지 못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직업이 작가인 사람들은 이 마음에 안 들고 이 혐오스러운 내 초고가 결국은 고쳐서 한편에 읽을 만한 이야기거리가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그걸 버티거든요. 그래서 글을 쓰려는 분들에게 초고를 끝까지 버티고 쓰는 그런 인내심을 갖고 자기 글을 혐오하지 말라는 그 말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쭉 봤을 때 작가 정유정의 삶 아니면 인간 정유정의 삶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본다면 어떤 문장으로 표현하실 건가요? 금방 말한 대로 견디고 맞서고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쳐온 인생이죠. 앞으로도 계속 그 몸부림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지 않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나요?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그럴걸요. 자기 삶 안에서 저도 그렇습니다. 작가님, 초고가 너무 좋은데요? 안 고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책이 나왔으니까 이 책으로 또 열심히 활동하실 거고, 다음 책 언제 내실 건지 물어보는 건 너무 이른 질문이겠죠? 다음 책은 짧아도 3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11월까지는 독자들 만나고 돌아다니고요. 12월쯤에 이제 어느 정도 주변 정리를 하고 이제 다시 1월달 내년 되면은 다시 이제 다음 책 들어가야죠. 저도 독자로서 작가님이 조금 취재를 덜 하시더라도 글이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자주 내주셨으면 좋겠지만 또 그거는 작가님이 허락을 안 하실 것 같으니까 또 이번 책 열심히 한 번 더 읽고 3년을 잘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네. 다음에 또 3년 뒤에 또 불러주세요. 작가님 정말 불러주세요. 네. 3년 뒤에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